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분야별 환경정책 네 번째 주제고요. 자, 이번 주차에 폐기물 두 가지의 얘기들을 한번 살펴봤고,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유해물질입니다. 자,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유명했던 악명 높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좀 보고, 그리고 국내에서 있었던, 국내라고 또 다르지 않겠죠. 국내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과 정책들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성물질, 유해물질로 인한 인간의 피해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보팔 참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도 있는 분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인도에 있는 공장이 폭발을 했어요. 자, 보는 것처럼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공장이었고요. 자, 이게 폭발하면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느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3,7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 공장이 폭발하면서 독성가스가 막 유출이 됐죠. 자, 여기서 나온 이 독성가스 때문에 후유증에 시달린 사람이 16,000명 정도 됩니다. 자, 이 보팔 참사 전 세계 유명해요. 1984년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을 진행하기 직전쯤에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자, 그럼 이것도 뭐 한 40년 전, 여러분들 다 태어나기 전의 일인가? 라고 하는데 한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2022년이고요. 인도에 LG화학 공장이 있었고요. 여기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자, 40년이 지난 인도에서 한국인이 비슷한 사고를 또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제2의 보팔 참사다. 인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 보는 것처럼 LG 세탁기 안 써. 라는 규탄 대회를 열었던 게 바로 2022년 상황입니다. LG화학하고 LG전자는 틀린데 LG화학을 잘 모르니까 역시나 LG전자에 대한 분풀이를 하게 되죠. 자, 이건 우리가 대구 페놀오염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죠. 두산전자가 이름을 일으키니까 오비맥주에 대한 불만운동을 일으켰죠. 자, 2022년 상황입니다. 2022년 상황이고 2020년에 사고는 발생했었네요. LG 폴리머 인디아의 가스 누출 사고였었고요. 자, 이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멈춰졌던 공장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스가 누출이 됐고요. 이 피해가 얼마였느냐? 자, 보팔 참사에서는 3,700명이 죽었죠. LG화학에서 인도 공장은 바로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부상은 한 11,0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는 약속을 했죠. 자, 병원을 지어주겠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LG니까, 대기업이니까, 국제적인 기업이니까 병원을 지어서 죽지 않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치료하겠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병원을 안 지어주고 있었죠. LG는 법원의 판정을 받아보겠다 이러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대규모 코로나 사고가 발생을 하죠. 인도는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산소 호흡기가 없어가지고 막 길에서 죽는 노인들 모습까지 보도가 됐던 게 인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인도의 보팔 참사 피해자 84년에 죽지 않고 호흡기 질환을 겪게 됐던 분들이 16,0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대거 사망했어요. 2020년 자, 코로나 상황에서 보팔 참사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는데요. 자, 이때 이유는 바로 후유증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호흡기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때 대거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국의 인도 LG 공장도 관여가 되어져 있죠. 보팔 참사, 유해물질 누출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힘겨운 일을, 참사를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규모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도만 그렇고 국내에서는 괜찮았나 보면 한국에서도 유해물질 유출돼서 한번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고요. 2012년 구미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5명, 부상자는 18명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 공장에서 불산가스가 유출이 됐는데요. 자, 불산은 굉장히 강한 산성이고요.
뭐 반도체, 금속 이런 거 세척할 때 쓰는 굉장히 맹독성 가스인데요. 이게 공장 바깥으로 누출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이나 숲이 이렇게 그냥 다 갑자기 예, 이 가을 초입인데 아직 낙엽 질 때가 아닌데도 이렇게 다 시커멓게 타버릴 정도로 피해를 입었던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상가스 누출이고요. 그리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경기도 화성에서 똑같이 또 불상가스 누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사고로 인해 한 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번엔 포항으로 와보면요. 자, 포항은 불상가스처럼 맹독성은 아니긴 한데 포항 제철에서 철을 만드는 과정에 각종 유해 물질이 나오죠. 거기에 블리더라고 하는 요 개방 시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블리더는 갑자기 용광로가 폭발할 것 같으면 용광로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 비상 개방하도록 되어져 있는 장치예요. 자, 이런 비상사태 아니면 이건 개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스코에서 이거를 평상시에도 그냥 열어놨던 거야. 아이, 나쁜 오염물질 다 바깥으로 봉기로 버려버리자. 규정 위반이죠. 안전밸브 개방은 위법이지만 포항제철을 조업정지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들 익숙하죠. 바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때. 그렇죠? 법을 어겼지만 그냥 계속 가동해 라고 했다가 이제 낙동강이 오염되는 일들이 겪었던 거죠. 포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자, 전라도 익산의 장전마을은 옆에 비료 공장이 있었어요. 자, 비료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유출하게 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암에 걸리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암 발병률이 높았던 게 이제 2019년 역학조사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사고가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특히나 2012년 구미의 불상가스 누출 사고 덕분에 환경책임보험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마련됐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주변의 환경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이제 마련될 수 있었다. 다음. 자, 국내에서도 인도, 한국 각종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독성 유해물질들이 전 세계를 막 옮겨 다녀요. 이동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국제적 이동의 대표적인 또 사례가 바로 나이지리아 코코 폐기물 투기 사건이라고 하게 되고요. 1980년대 이탈리아에서 이런 독성 폐기물을 나이지리아 저개발 국가에다가 한 달에 단돈 $100, 지금 돈으로 하면은 10만 원, 뭐 그 당시 돈으로 시세하더라도 뭐 20만 원, 30만 원, 채 얼마 안 되는 돈을 그 나이지리아 촌구석에 있는 동네한테 주면서 이 독성 폐기물을 다 떠넘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코 폐기물 투기 사건이라고 유명을 하고요. 자, 1980년대였다면 2000년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스페인에서 출발한 독극물이 어디다 버릴까라고 네덜란드에 갔다가 못 버리게 하죠. 에스토니아라는 곳에 갔다가 여기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니까 받아줄까 했는데 여기도 또 안 버리게 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여기 카리나 제도에 왔다가 또 안 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로 갑니다. 토고에 들렸다가 안 되고 나이지리아, 라고스, 코코 불법 투기가 됐던 곳에 갔다 안 되고 코트디부아르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게 또 선진국들이 독성 폐기물을 자국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려면 돈이 드니까 자꾸 이런 후진국들한테 넘기려는 일들이 죽음의 항해라고 불리는 일들이 2006년에도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 나라에서 만든 폐기물은 자국이 처리하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협약이 바젤 협약이라는 협약이고요. 유해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합니다. 1989년부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00년 이후에 다니는 건 다 불법이죠. 93년에는 이제 더 확대된 상황이고요.
자, 유해 폐기물질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유해하지 않은 거는 쓰레기는 아직도 막 버립니다. 자, 2018년 기사고요. 헌옷은 아주 유해 물질은 아니죠. 그냥 쓰레기 정도죠. 아프리카에 버리려고 그래요. 누가 버리느냐? 바로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안 받을 거예요. 헌옷 주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안 받으면 관세 혜택을 철폐하겠다. 그래서 또 받게 압력을 넣는 일들이 벌어졌던 게 2018년도 상황이고요. 자, 미국만 그러냐? 한국도 그랬어요. 이듬해 2019년에 한국 쓰레기를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자, 근데 필리핀도 쓰레기라고 하면 안 받아요. 자, 컨테이너에다가 이거 자원이다. 우리 폐기물 정책 때 배웠죠? 쓰레기는 버리면 필요 없어지면 쓰레기, 사용할 수 있으면 자원. 자, 이 업체들이 필리핀으로 가져갈 때 한국 정부도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쓰레기지만 필리핀에 가져가면 다 활용한다. 자, 그리고 필리핀한테 넘깁니다. 약간의 돈을 주고. 그 컨테이너를 열어봤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봐도 다 쓰레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2019년 필리핀의 환경단체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막 시위를 벌이죠. 쓰레기 되가져가. 우리 필요 없어. 자, 결국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또 소각해서 처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쓰레기 유해 물질들이 전 세계에서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막 움직여 다닙니다. 자, 특히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강 전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쓰레기 강이 만들어질 정도가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해물질 쓰레기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이제 법이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틈과 불법 등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발생했던 유해물질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이제 공장에서 폭파됐던 사례들, 뭐 구미불산사고, 포스코였다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생활용품 중에서 유해물질로 큰 고통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예요. 무려 얼마나 발생했느냐? 94년부터 2011년까지 한 17년 정도. 17년 동안을 이 유해물질을 모른 채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로 인한 결과는 사망자가 1,700명 이상입니다. 잘 몰라요. 그 이상 얼마나 죽었는지. 이 시기에 이마트에서 판매가 됐던 시장 점유율 1위의 가습기 살균제는 바로 옥시삭삭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은 너무너무 편리해서 심지어 저도 이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제품은 옥시 레벤스키라는 영국계 회사예요. 영국계 회사로서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업체라면 잘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가 뭐 특별히 첨단 과학기술은 아닐 것 같아서 한국에도 경쟁 업체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이 가습기에 집어넣는 이 옥시삭삭을 저도 썼는데 썼던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성분보다도 여기서 이렇게 따르기가 편해요. 컵에다 따라서 계량해서 우리 약 먹듯이 넣으면 되게 불편한데 여기는 이 통 이 부분을 꾹 누르면은 이 살균제가 이렇게 쭉 올라와요. 여기 쭉 쌓입니다. 리터 딱 구분이 되고요. 그럼 그냥 이렇게 들이붓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서 저는 이걸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광고 문구처럼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고 안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에 마음대로 집어넣으세요. 병원균들을 다 없앨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안심합니다. 이렇게도 판매가 됐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이들 건강하라고 균을 없애겠다고 집어넣는 이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들 입으로 들어와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죽고 1,700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저도 이걸 사용했어요. 이 시기에. 근데 저는 다행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더 피해를 많이 입고 죽었던 사람들, 노출자만 894만 명이네요. 저는 아마 신고 안 했으니까 여기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빠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노출자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자, 그 중에 사망했던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주로 임산부, 임신부, 그리고 영유아들은 집에 계속 있죠. 이 가습기를 계속 틀어놨어요. 감기 걸리지 말라고.
24시간 노출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일까지 번졌던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들, 이들.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면서 밤에 잠깐만 틀어놓으니까 5시간 정도만, 6시간, 7시간 틀어놨던 것 같아요. 전 다행히 죽지는 않고 어딘가에 피해를 입었겠죠. 자,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2016년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시민들이 막 반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도 보는 것처럼 진상 손님들 각오를 하고 반품하러 갔습니다. 자, 옥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던 게 이 가습기 당번 외에도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봤던 옥시크린, 쉐리,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손세정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저도 이때 좀 많이 썼던 것 중에 바로 이 제품은 또 많이 썼어요. 스트랩실이라는 목 아플 때 쓰는 약이었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캔디형이어서 입에 물고 있으면 좋았었죠. 자, 불매운동. 이 옥시라는 업체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유해물질을 썼다라고 해서 반품하는 일들이 막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결성이 되면서 피해자가 6천 명을 넘어서게 되고 반대운동이 벌어지고요. 환경부에서도 개별 심사를 통해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해서 보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2021년까지 벌어지죠. 근데 저도 신고 안 했어요. 이거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기 걸린 게 이것 때문인지, 원래 안 좋은 건지, 그 사람이 죽은 게 과연 이것 때문인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여기 1,700명들은 이런 게 입증된 사람들이에요. 자, 2022년에는 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사람을 죽인다 라는 포스터고요. 제목은 공기살인이었고요. 살균제 대참사의 재난 실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여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환경부도 나와요. 환경부는 이걸 몰랐냐?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가습기에다가 살균제를 넣지 못하게 해요. 사람의 입으로 흡입이 되는 이 가습기에다 약품을 타는 건 몸에 좋지 않다라고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은 허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독성 물질이었죠. 독성 물질을 왜 환경부가 허용해 줬느냐? 환경부는 모른다라고 또 답변하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해줍니다. 개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자, 업체에 대한 지금 사법심판 관련해서 업체는 그러면 왜 처벌을 하느냐? 환경부는 몰랐다라고 해서 피해가는 상황인데요. 업체는 이 과정에서 알았었어요. 인지를 했었습니다. 아, 이게 동물 실험을 했더니 이게 위험할 수 있구나. 근데 괜찮아. 뭐 정부가 허락해 주잖아. 업체는 알고도 팔았어요. 이건 이제 죄가 성립이 되죠. 형사법으로 처벌이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 1,700명을 죽게 만들었던 일들이 바로 가습기 살균제였고요. 두 번째 유해물질, 우리 주변에 있는 독성 물질은 바로 성면입니다. 자, 성면은 정말 돌가루로 된 섬유예요. 이렇게 유리섬유라고도 불려 있고요. 유리 조각들인데 그냥 이렇게 푹신푹신해요.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건축자재. 우리 농촌에 가면 이런 슬레이트 있죠? 이런 거에 다 성면들이 들어가요. 가볍고 그리고 성능도 좋고 방음도 잘 되고. 천장에도, 천장 재료로도 이 성면이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경북대 안에도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죠? 자, 과연 경북대도 남아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건축자재, 이런 거는 주로 시골에서 쓰이니까 저희는 별로 안 쓸 거예요. 하지만 건축자재로 여러 가지로 슬레이트, 보드, 천장, 타일 등으로 많이 쓰입니다. 마감재 등등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쓰여졌던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이런 성면들이 부서지면은 결국 폐로 들어오게 되면 폐암, 진폐증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성면 피해로 인정된 사망자 수만 650명입니다. 이것도 인정이에요. 인정 못 받은 사람도 있게 되죠. 자, 전국의 성면 피해 인정자, 사망하지 않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충청남도가 제일 많네요. 1,400명, 대구는 53명 정도입니다. 인정자 연령은 주로 70대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자, 앞에서 이 건축자재 마감재로 쓰였던 요거
여러분들 강의실에 바로 머리를 들어보면 이런 자재들 많이 보여요. 자, 근데 보면 여기 설명 있는 것처럼 중간에 보면 물결 무늬는 요거는 이제 소리를 막는 방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만 가지고는 성면을 사용한 건축 자재인지는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경북대를 보게 되면, 자,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는 공지 중에 하나고요. 자, 우리 성면 사용이 중단됐고요. 요때 사용만 중단됐고 그 이전의 건물들은 아직도 이런 건축 자재로 들어가져 있죠. 자, 이거를 제거하는 사업을 경북대는 2023년까지 추진합니다.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이고요. 보면은 여기에 대학원동, 복현회관, 사합동 강의실, 공대 사무관 등등의 아직도 성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때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있죠. 자, 경북대 안에 모든 강의실이 다 이렇게 성면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제거해 나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유해 물질. 자, 세 번째는 라돈인데요. 자, 라돈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여기 일본어 표현도 라돈수라고 되어져 있죠. 라돈수 마음껏 먹으세요. 드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라돈은 방사능 물질이에요. 대신 반감기는 좀 짧습니다. 우라늄, 플루토늄보다 반감기는 굉장히 짧은 편이긴 하지만 방사능이 나와요. 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방사능 온천, 이 라돈 온천이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신경통이나 이런 데 좋다라고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라돈 방사능이 있으면 사람의 폐를 공격하죠. 자, 라돈은 보통 토양에 있는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땅속에서 자연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해요. 우라늄, 플루토늄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보면 이렇게 스물스물 여러 군데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자,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논란이 됐던 거는 80년대, 90년대 이런 거는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022년 바로 라돈 사태, 2018년부터 벌어졌겠네요. 그렇죠? 자, 대진 침대.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큰 메이저 업체 중에 하나죠. 이 대진 침대 안에서 라돈이 포함이 돼서 우리가 잠자는 매트리스 위에서 방사능이 계속 유출이 되는 거야. 방사능 피폭을 자면서 당했던 거죠. 라돈 침대 사용한 180명이 암에 걸렸다. 피해자 등록하라. 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알려지고 리콜되면서 이 침대는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폐기 처분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라돈 침대가 왜 발생했냐 하면 라돈이 몸에 좋은 침대를 만들겠다고 그냥 침대가 아니라 음이온. 음이온이 나와서 사람 몸에 좋게 만듭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판매를 했는데 그 음이온이 바로 이 토양 성분, 점토 성분들을 같이 섞었어요. 매트리스에다가. 그러면서 음이온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라돈, 방사능까지 같이 나왔던 거죠. 자, 이 라돈, 일단 침대는 다 리콜 됐습니다. 자, 침대는 다 회수가 됐는데요. 자, 한국의 주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지하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바로 이 반지하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계급적 갈등들을 보여준 게 이 반지하, 기생충의 영화였죠. 반지하예요. 외국에는 별로 없는 이렇게 한쪽이 땅인 주화 주택이죠. 라돈이 많이 유입이 돼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라돈이 특히나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통 라돈 반지하를 좋아하진 않아요. 반 정도가 땅에 잠겨 있다 보니까 눅눅하고 습습하고 배기도 잘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 하나 또 문제는 바로 이렇게 라돈이 땅에서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자, 라돈을 없애기 위한 장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라돈은 분자량이 무거워가지고 기체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바닥에 좀 보이지 않게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한 펌프 가지고 빼내기만 해도 빠집니다. 펌프로 빼내도 되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만으로도 라돈 제거할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라돈 2018년 침대 사건 이후로 우리 주변에 생활 속 방사능 유해 물질로 악명이 높았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 호르몬도 또 유명한
유해 물질 중에 하나고요. 공식적인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게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환경 호르몬은 일본하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뭐 일상적인 용어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계 물질,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제 별명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불리고 있고요.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인데 플라스틱 성분에 섞여가지고 이런 장난감, 소화기, 각종 다이옥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분비계 인간의 대사를 교란시키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자, 이 신문 제목은 환경 호르몬과의 키스라는 아주 이제 강렬한 제목이고요. 여러분 학교 올 때 커피숍에 들려서 아메리카노 한 잔 받아올 때 플라스틱과 입을 맞추는 순간 환경 호르몬 유입된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인들도 문제지만 어린이들은 더 문제죠. 자, 어린이 용품의 각종 장난감, 필통, 심지어 젓가락 이런 데에도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들이 많이 사용되고 정부가 규제한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임의로 막 유입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게 각종 온라인 쇼핑몰, 테무, 뭐 알리 등의 외국계 업체를 통해서 그냥 직구입을 하다 보니까 허가 없이 막 도입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일으켜요. 성조숙증 일으킵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10대 사춘기를 거쳐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성인이 되는 발육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찍 어른이 돼버려요. 자, 성조숙증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애기 엄마들한테 유명한 거는 이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직접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성조숙 현상이 몸 안에서 발생을 하면 성장판이 닫혀요. 아, 나는 이제 다 어른이 됐나 보다 라고 몸이 인식을 하고 성장판이 닫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애기 엄마들 사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 키 크는 주사예요. 특히나 초등학교 아마 3학년 전에만 이 성조숙증이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키 크는 주사가 나옵니다. 한국의 이 성조숙증으로 키 크는 주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돈이 1천억 정도 돼요. 이 환경 호르몬이 단순하게 그냥 뭐 좀 몸이 이상한 애 정도가 아니라 성조숙증과 성장 발달 장애로 인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1천억 정도를 그냥 아이들 키 크는 비용에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유해물질들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한국의 유해물질 규제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1년이고요. 자, 원진 레이온이라는 업체고요. 여기는 레이온은 인견이라고도 불리고요. 인조비단이라고 하고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남자들 양복 정장, 양복 정장에 보면 안감이 있죠. 안감에 보면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천 있죠. 그게 이제 인견이라고 하는 레이온이에요. 자, 목질개 섬유들을 약품 처리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내서 비단처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자, 한국의 이 원진 레이온이라는 업체에서 그걸 만들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막대한 독성 물질이 유출이 돼요. 자,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전부 다 전신마비, 정신장애로 10명이나 죽는 일이 91년에 발생을 합니다. 퇴사자는 자살하게 되고요. 아픔 속에서.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 산업재해, 공장에서 일하다 생긴 유해물질 누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녹색병원이 만들어집니다. 직업병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으로 2003년에 녹색병원이 만들어졌고요. 서울의 광진구 쪽에 이렇게 녹색병원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좀 유명했던 건 2003년에 만들어지고 이 원진 레이온 피해자들로 특화된 병원으로 대부분 잘 모르던 작은 병원이었는데 2003년에 한 정치인이 단식하다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바로 옆에 여의도에 있는 병원들 많은데 거기 안 가고 20km나 떨어져 있는 바로 이 녹색병원까지 옮기면서
이런 단식 이런 거 치료에 직업병과 단식 치료에 유명한 곳이다라고 알려지면서 한바탕 또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진 레이온 한국에서 91년에 문제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치료병원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공장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거 당장에 문을 닫았죠. 한국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자, 이 원진 레이온은 중국으로 이전합니다. 이 공장을 그대로 뜯어서 팔아버렸어요. 중국에서 이런 인조견사 레이온을 만들고 있고요. 중국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또 갔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1966년에 한국에 와서 레이온이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93년에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2014년 정도에 북한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저 공장이 제대로 기계가 작동을 하는 이상 이 독성 물질에 의한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2014년 북한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추정이 되는데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재밌는 부분은 이 한국의 원진 레이온을 1966년에 들여왔는데 이 업체는 원래 일본 업체 거예요. 일본 업체의 기계를 뜯어와서 한국이 사왔어요. 자, 그 업체 이름이 바로 도레이입니다. 자, 일본의 도레이라는 업체고요. 1966년 도레이 지금 한국에 있죠. 바로 구미에 가시면은 일본의 도레이 이 공장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업체는 섬유 만드는 일을 해요. 원진 레이온. 옛날에는 값어치가 떨어졌던 옷감 만드는 일을 했다면 지금 구미에 있는 도레이는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죠. 한국하고는 이래저래 진짜 인연이 있는 곳이 이 구미에 있는 도레이 업체입니다. 자, 원진 레이온. 한국 정부가 제대로 규제를 안 해서 과거에 작업자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서 죽고 나중에 치료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사례가 이 원진 레이온이라면요.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규제는 21년 12월 6일에 나프탈렌 좀약, 우리 주변에 많이 쓰는 일상적인 용품이죠. 자, 이게 건강에 피해를 입힌다라고 해서 환경부가 못 쓰게 규제하겠다, 금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조선일보에서 아니 나프탈렌 좀약 못 쓰면 우리 어떡하냐, 장사 망한다 라는 불만이 제기됐고요. 바로 다음날 환경부는 판매 중단 유보하고 그리고 바로 다이소에서 이렇게 계속 나프탈렌 좀약이 판매가 되고 있죠. 자, 환경부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못 지켜주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국만 그러냐? 자, 미국을 볼까요? 2016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청장의 반환경론자, 환경 규제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청장에 앉혔어요. 2016년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또 대통령에 당선되죠. 자, 미국의 환경부 장관도 환경을 안 지키는 분이고요. 2024년 그러면 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 자, 한화진이라는 환경부 장관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한국의 환경부 장관 보호주의자면 임명 안 했다. 보존하지 않는 사람이라 임명했다. 라는 얘기를 대놓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환경부 장관도 환경을 잘 안 지키는, 국민들의 건강을 안 지키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이소에서 이런 나프탈렌 좀약이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안 사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의 환경부 정부가 제대로 규제를 하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알아내고 확인해서 행동하는 일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한국과 미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유해물질과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 보팔 참사, 그리고 LG화학에서 똑같은 일도 벌였다. 그리고 국내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이동을 하면서 유해물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 국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면, 라돈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원진 레이온 사태도 유명한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한국, 미국의 장관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 않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폐기물과 유해물질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에는
산림 녹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